듣다 보면 내공이 쌓이는 방송 2시간 철학의 돌풀입니다. 인니입니다. 라은입니다. 좋아요. 아니 저희가 지금 1시간 동안 녹화를 했는데 다 날아가가지고 이런 실수를 하네요. 다 제 탓입니다. 죄송해요. 일단 다시 녹화를 하고 있는데요. 네, 저희는 요한네스 힐슈베르거의 서양 철학사 상공 고대와 중세를 읽고 있고요. 뭔가 데자뷰가 느껴지는데 365쪽이고요. 아카데미아 학파와 회의를 들어갑니다. 저희는 두 번째 들어가고 있는데요. 이 첫 번째 문단을 제가 읽어볼게요.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는 모든 점에서 대립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독단적인 방법이라고 하는 한 가지의 점에 있어서만은 일치된다. 그러나 철학사에 있어서는 항상 경직해 있는 독단론은 그 반동으로서 회의를 유발하며 따라서 헬레니즘기에 있어서도 여러 학파들의 독단론적인 경향에 맞서 강력한 회의론이 생겨났다. 이 회의론은 아카데미아와 앨리스의 필요원과 그의 학파에서도 생겼다. 이런 문단이에요. 근데 여기서 특히 주목되는 게 회의라는 단어입니다. 자, 회의라는 단어가 좀 애매해요. 이거 좀 해석하기가. 회의란 단어의 뜻이 뭘까? 의문인가? 이게 좀 다양하게 풀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한님은 이 회의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나요? 이 회의가 지금 제가 생각하는 잠시만요. 네. 제가 지금 급하게 다른 연락을 처리하다가 예. 그러면 질문해 주시겠어요? 예, 진희님은 이 회의를 어떻게 보셨나요? 그냥 우리 일반적으로 일상 언어에서 쓰는 회의가 어떻게 쓰일지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게 다 무슨 소용이야 라고 하면 이제 일단은 너 왜 이렇게 일 매사에 회의적이니? 이렇게 나오죠. 네. 그래서 그 의미를 먼저 떠올렸는데 사실은 여기 철학사에서 이제 회의주의다라고 하면 그 의미만은 아니겠고 그 회의주의라고 하는 원어와 그 여러 가지 어원들을 살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회의라는 단어가 의미 범위가 워낙 좀 넓어서 그리고 당시의 회의의 뜻도 되게 궁금하고요. 이 실제적인 그 그리스에서 말하는 한번 계속 이게 이제 또 경직해 있는 독단론은 반동으로서 회의를 유발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떠오르는 게 뭐냐면 우리 조선시대에 유교 사상이 꽤 오래 갔었어요. 그래서 그 유교에 대한 반동으로 회의가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났죠. 그리고 군사독재에 대한 회의도 있었고요. 그런 회의도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아래 이제 소제목은 중기와 후기의 아카데미아라고 나오고요. 아카데미아 인물들 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들은 고대 아카데미아 이외에도 아르케실라오스와 카르네아데스를 대표자로 삼는 중기 아카데미아와 라리사의 필론과 아스칼론의 안티오코스를 대표자로 삼는 후기 아카데미아로 나눌 수 있다. 필론은 기원전 87년 로마로 망명하여 거기서 키케로를 문화생으로 받아들였으며 안티오코스는 기원전 79년 아테네에서 키케로를 가르쳤었다. 여기 재밌는 게 키케로가 나와요. 키케로는 당시에 집정관까지 했던 유명한 정치인이자 문학가였죠. 키케로를 제가 검색을 해봤는데 천병희 선생님이 숲출판사에서 플라톤 전집을 내셨잖아요. 근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플라톤 전집 그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 전집 다음으로 키케로 전집을 우리가 내야 된다. 그만큼 키케로가 중요한 인물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런 게 좀 주목이 됐습니다. 혹시 더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366쪽에 중기 아카데미아 학파를 요 첫 번째 문단부터 한번 진희님이 읽어주시겠어요? 네. 366페이지입니다. 인덱스 참고해 주시면서 보시면 다른 철학사에서도 찾아보실 수 있는 내용들이고요.
비교적 짧게 나와 있으니까 한 문단 한 문단 곱씹어 가면서 이야기를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고대 아카데미아에서는 세월이 지남에 따라 플라톤의 고결한 학문적 지향이 사라지고 원시적인 신앙심이 이 학문적인 태도 대신에 들어서게 되었다. 여기서는 원시적인 신앙심이라는 워딩에 좀 주목을 해봤고요. 중기의 아카데미아에서는 학문의 모든 명제들의 정당성을 요구하는, 즉 근거지움과 논리적인 증명을 요구하는 비판적인 태도가 부활한다. 여기서는 사람들이 이미 독단론자가 아니라 비판가이고 회의주의자로 된다. 그러나 이 회의는 아무런 실속도 없는 비판에 대한 욕구에서 생긴 게 아니라 진리를 추구하는 방법적인 회의였다. 사람들은 남들이 지나치게 안이해지고 아무렇게나 진리라고 주장하는 그런 때에 진리를 새롭게 보고 이제 보다 더 잘 확증하기 위해 비판의 화살을 당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좀 궁금했던 게, 그 고대 아카데미아에서는 플라톤의 학문적 지향이 처음에 불타올랐었는데, 이게 갑자기 사라지고 플라톤 죽으니까 학문심이 사라지고 원시적인 신앙심, 종교, 학문이 종교가 돼버려요. 왜 이렇게 됐을까? 이거 되게 놀랍지 않나요? 혹시 그 이유를 혹시 라은님은 어떻게 좀 추측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 시기가 이제 동서양을 전부 다 이제 다 해가지고 되게 암흑의 시기에서 중앙 집권화 되는 그런 느낌으로 봤는데, 황제에게도 자신에 대한 사람들이 의심하지 않을 만한 그런, 이걸 단어가 생각이 안 나요. 그런 합리라고 하긴 좀 그렇고, 그 하나로 힘을 모을 만한 그런 이제 설득할 그게 필요했고, 이게 그 지금 시기를 보면은 기원전 79년에 이런 시기면은 이미 진시황제 이후의 시대잖아요. 동양적으로 봐도 그렇고, 우리나라에는 이제 중앙 집권제는 아니지만 고구려, 백제, 신라 이런 나라들이 탄생하고 시기이고, 그 로마가 이미 그 황제로 돌아설 시기, 그러니까 민주적인 그런 체제에서 이제 황제로 돌아갈 시기였고, 이집트가 멸망할 시기쯤인데, 그러니까 세상이 이제 완전 현대의 사람들이 말하는 고대에 가장 가까운 시기로 바뀌고 기록이 거의 시작될 쯤의 시기인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혼란을 틈타서 이런 부분들이 상해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희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플라톤의 아카데미아와는 조금 다른 방식의 모임 아니면 단체가 그 안에서 자신만의 어떤 학문적인 논지를 이어나갔겠구나라는 바로 해석을 했는데요. 원시적인 신앙심이라고 하면 사실 뭔가 신을 믿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드는데, 그것과는 별개로 앞서서 우리 에피쿠로스주의에서는 그들만의 우정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죠. 그래서 아카데미아에서 이제 플라톤의 아카데미아에서 얘기했던 그런 방식의 관계와는 좀 별개로 끈끈한 우정 혹은 뭐 개개인들의 어떤 더 투명한 관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연결해서 해석을 해보았습니다. 이게 학문이 종교가 돼버리고, 중기로 가면 어떻게 되냐면, 이 종교화되는 어떤 신앙심을 갖고 있던 이 단체가 이제 다시 학문으로 돌아와요. 회의주의자가 된다. 그러니까 이런 고대와 중기 이렇게 넘어가는 이 시기,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났을까? 이런 부분이 저는 좀 의문이 되기도 하고 재밌더라고요. 어떤 계기가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진리를 추구하는 방법적인 회의를 추구했다. 이런 문장들이 좀 와닿았던 것 같아요. 자, 그럼 두 번째 문단을 라은님께서 한번 읽어주시죠. 중기 아카데미아 학파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아르케실라우스는 네. 네. 그래서
실라우스는 스토아 학파의 명증성에 대해서 반대하고 스토아 학도들의 자명적인 표상을 확실하게 해준다고 하는 조건들 중에서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은 하나도 없고, 따라서 이 조건들은 진리를 보증해 주기에는 충분치 못하다고 주장한다. 이 조건들은 절대로 경험의 확실한 기초가 아니다. 왜냐하면 진리의 기준을 가리고 있는 잘못들은 그 기준에 의해 감사당하고 있는 표상들에 의해서 마찬가지로 이 진리의 기준 자체에서 꼭 같이 생기기 때문이다. 카르네아데스도 여러 가지 자세한 근거들을 가지고서 이 명증성을 비난하고 그 위에 종래의 논리학의 증명법 자체를 의심했다. 그는 밖에도 스토아 학파가 신의 존재와 신의 섭리와 정의를 옹호하려고 취했던 사고 과정도 공격했는데, 그 이유는 그가 무신론자라는 제스처를 쓰기 위해서가 아니라 학문이 해야 할 일을 아직도 다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윤리학의 분야에 있어서도 전통적인 견해들을 한결같이 불확실하다는 사실을 지적해냈다. 그는 무비판적이고 경솔하게 믿는 것을 여러 가지로 폭로할 때에는 매우 강력한 방법으로 비판했다. 그래서 그는 기원전 155년 철학자 사절단의 한 사람으로 로마에 가서 어느 날 정의를 찬양하는 연설을 했는데, 사람들은 그 명석한 증명 때문에 그의 연설에 동의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러나 또 다른 어느 날에는 정의와 반대하는 연설을 했는데, 사람들은 역시 논거가 명백하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는 사실에 있어서는 세상에는 정의가 없다고 단정하고 있었다. 그에 의하면 여러 국가들의 권력력은 정의와 반대되는 것이다. 이런 것에 로마 제국의 정치에서 가장 잘 드러나고 있는 바와 같았다. 만약에 로마 제국의 정치가 정의를 실천하려고 한다면 점령지를 반환하고 원래의 조그마한 땅덩어리로 되돌아오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한 것은 어리석은 카아토, 로마의 감찰관의 이름에 걔는 지나친 요구였다. 사람들이 국가의 토대가 되고 있는 신념들에다 지나치게 지성을 덧붙이면 사회의 안전이 위험하게 된다. 그래서 카르네아데스는 여하튼 나의 생각으로는 이라는 말을 끌어들인다. 그런데 이럴 때에는 철학자들은 가능한 빨리 도시에서 추방되어야 한다고 하는 요청이 생긴다. 진리에 대한 객관적인 의지와 실천적인 현실이라고 하는 두 가지의 세계로 서로 헤어져 나눠지고 만다. 네, 여기까지 일단 끊고 한번 가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카르네아데스의 그 1화가 나와요. 이 철학자는 재밌는 게 정의를 찬양하는 연설을 하루는 해요. 그 사람들이 그래 정의 맞아 하다가 다음 날에는 정의에 반대되는 연설을 한단 말이죠. 저 말도 들어보니까 맞네. 이거 다음 날에는 그래서 이 완전 반대를 되잖아요. 찬양하고 또 반대하고.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이 하고 싶었던 말은 세상에는 정의가 없다. 요 1화 너무 재밌지 않나요? 라한님은 요거 어떻게 보셨나요? 요 1화. 저도 사실 저는 이제 자도 우도, 그러니까 이게 그 정치적인 좌우가 아니라 어떤 생각에 있었을 때 A라는 생각과 B라는 생각은 둘 다 맞는 것 같다. 항상 늘 이런 생각을 하고, 그래서 A에는 이런 점이 맞고 B에는 이런 점이 맞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거기서 분명히 상충되는 게 있어가지고 모순자, 배신자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 입장에서 참 재밌는 부분이라고 생각돼요. 사실 이제 저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 이 말도 맞고 저 말도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정확한 예시가 지금 당장 떠오르지 않아서 얘기할 수 없는데, 사람은 결국은 자신이 선 위치에서밖에 생각하지 못하고 바라볼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그 이상의 것들을 생각하는 것이 지혜롭다라고, 현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매번 했던 것 같아가지고 재밌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게 1화가 재밌는데 이게 그러면 어떻게 보면 상대주의처럼 보이기도 해요. 왜냐면 네 말도 맞고 내 말도 맞고 이게 상대주의잖아요. 자유주의이기도 하고. 근데 그거에 대한 좀 우리가 오늘날에도 좀 경계하고 반발하는 게 있는데, 상대주의로 되면은 솔직히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말도 맞고 내 말도 맞고 다 맞아. 그 다 각자의 그 견해가 있지. 이거는 솔직히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의견도 들고 있지 않은
상태? 혹은 모든 사람이 맞다고 하는 건 뭐 어떤 사람도 맞다고 하지 않는 거죠, 솔직히. 그러면 이제 근데 이 맥락은 카르네아데스가 왜 굳이 이렇게까지 했나? 그것은 이제 세상에 정의가 없다. 이걸 주장하고 싶었는데 저는 이제 1화 아래쪽에 붙는 이 해석 부분이 별표를 2개 쳤어요. 이게 중요하다 보는데 그때 당시 로마 제국의 정치를 비판하고 싶었던 거죠. 로마는 오늘날로 말하면 미국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읽어보면 만약에 로마 제국의 정치가 정의를 실천하려고 한다면 점령지를 반환하고 원래의 조그만 땅덩어리로 되돌아오지 않으면 안 된다. 하지만 이렇게 안 하겠죠. 실제 미국은 그렇게 안 하겠죠. 근데 그걸 비판하고 싶었던. 근데 카르네아데스는 뭐 일개 철학자일 뿐이니까 힘이 없으니까 여하튼 나의 생각으로는 이렇게 얼버무릴 수밖에 없고. 그래서 객관적인 의지와 실천적인 현실의 괴리 이런 상황에서 그래서 이런 상황 때문에 회의주의로 치달을 수밖에 없었던 것 아닐까. 세상이 이렇게 로마는 당시에 이제 제국이었고 어쨌든 다른 민족을 침략해서 다른 남의 땅을 침략해서 땅을 넓혀가는 그런 정복 국가였는데 그런 로마에게 정의는 침략과 전쟁이겠죠. 그런 걸 보는 철학자의 이 암담한 심정은 회의주의로 치닫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진희님은 어떠세요? 뭐에 대해서 답을 먼저 해야 될까요? 많은 이야기들이 오갔는데. 너무 많은 얘기를 했나? 아니, 이 문단 전체에 대해서 뭐 카르네아데스의 일화도 좋고요. 뭐 정의에 대해서도 좋고 회의주의도 좋고요. 뭐 하실 말씀 있으시면. 네, 아카데미아 학파라고 되어 있는 저희 지금 중기로 바로 넘어갔잖아요. 네. 이거를 이제 천천히 말씀을 먼저 드려보면 아카데미아는 플라톤 아카데미에서 시작을 했고 그 플라톤 이후로 플라톤이 말했던 말을 생각을 조금 해보면 말하는 방식을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누구도 그렇게 명약관화한 확정적인 말을 한 사람은 거의 없죠. 플라톤도 그랬고요. 스승들도 소크라테스도 그랬고요. 계속 문답법이든지 질문을 던지는 방식으로 자신의 저수를 남기지 않는 방식으로 얘기를 평생을 그렇게 해왔는데 제자들이 아카데미아에서 확정적인 얘기들을 자꾸 쏟아내는 거죠. 자꾸 체계를 만들고. 네, 그래서 거기에서 조금 반발을 플라톤이 했던 말 그거 아닌데? 소크라테스가 했던 말 그거 아닌데? 라고 이제 하면서 아카데미아의 이제 그 분위기에 조금 반발심을 가졌던 게 여기에 이제 인덱스에 나오는 중기 아르케실라우스라고 되어 있죠. 베타라고 인덱스에. 그 사람이 사실은 중요한 것처럼 읽혔습니다. 저는 다른 책에서 잠깐 참고를 해서 보면 아르케실라우스를 기점으로 해서 아카데미아 학파가 바뀌어요. 변곡점입니다. 첫 번째. 네, 그래서 왜요? 어떤 변곡점이냐면 그런 생각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플라톤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는데 우리들은 왜 그런 것들을 명증하게 얘기를 하고 있느냐. 그 무엇도 명증하게 얘기할 수 없는 바에 대해서 계속적인 탐구를 해나갔던 사람들이 플라톤과 소크라테스와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우리는 언제부터 이렇게 진리를 명확하게 말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지? 라고 해서 이제 여기서부터 증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키케로 얘기도 중요하게 말이 됐던 게 누구나 다 그런 흐름에 대해서 초기, 중기, 후기 이렇게 나누곤 하는데 이제 현대에 와가지고 키케로가 이 아르케실라우스를 기점으로 해서 아카데미 학파로 불러야 한다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르케실라우스가 되게 중요하고 사실은 플라톤 철학의 핵심 혹은 아카데미 철학의 핵심은 그것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던지고 그 탐구 정신을 좀 복권시키는 맥락에서 회의주의적인 제스처를 자꾸 취한 거죠. 과연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진실은 이것인가 이렇게 크게 말하자면 그렇게 던진 것인데 거기서부터 시작을 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요. 후대 사람들이 이제 아카데미 학파를 정의를 내리면서 아르케실라우스부터 중기 뭐 아니면 방금 나왔던 카르네아데스부터 후기 뭐 중후기 뭐 넘어가는 과도기 뭐 이런 식으로 세분화해서 나눴다고는 하는데 키케로의 관점에서는 아르케실라우스를 변곡점으로 삼아서 신 아카데미
하다라고 얘기가 되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회의주의는 어디서 나왔는가의 맥락이 그 아카데미 학파의 그 당시 풍조를 이렇게 전복시키는 그 맥락에서 회의주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아르케실라오스가 여기서 나왔다. 그리고 그 이후 독단주의, 뭐 스토아 학파든 에피쿠로스 학파든 되게 독단적으로 자신의 견지들을 확고하게 해나가면서 대립도 하는 양상으로 나갔는데, 그런 양상에 대한 회의 자체를 던지는 학파로서 이제 이어지는 이 중기 아카데미 학파 혹은 신 아카데미 학파의 아르케실라오스와 그 이어지는 사람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여기까지 딱 끊고 다음 시간에 이후에 이제 367쪽 아래 문단을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다.